네, 두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하자라는 파트인데요. 핵심 기본기 1의 두 번째 파트고 우리 교재의 27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아까는 논조가 있는 글에서 주장과 논지를 찾는 연습을 했다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기출에서는 사실 논조가 없는 글도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설명문도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논조가 없다고 주장과 논지를 찾을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글에서는 중심 내용, 핵심 내용을 찾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어쨌거나 논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골라낸다라는 방식은 동일해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언어논리 지문에는 주장이 제시되는 논설문뿐만 아니라 주장이 제시되지 않는 일반적인 설명문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바가 없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는 글에도 설명하려는 것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즉 논지는 없어도 글의 중심 내용은 있기 마련이고 바로 이 중심 내용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논조가 있는 설명문에서 논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듯이 논조가 없는 설명문에서는 글의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지문을 접근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접근법이 익숙해지면 최근 언어논리의 독해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선택지도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논지 문제 풀 때 굳이 연습할 때 우리가 보충 자료에서 추론 발문이 달려있는 밀동 문제를 가지고 와서 논지 찾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발문이 밀독이라 할지라도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 그 핵심적인 논조가 있는 글이라면 핵심적인 주장을 찾아내는 게 독해 가장 첫 단계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같이 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27페이지 일단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다음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아래 문장이 적합하면 O, 적합하지 않으면 X까지 표시해보는 걸로 해서 제가 30초에서 30-40초 정도, 지문 길이 짧죠? 시간 드려볼게요.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문이 한 단락으로 짤막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고통의 가능성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각종 계약을 맺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상대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스스로를 보존한다. 결국이라는 단어의 눈길이 딱 가셔야 되죠. 결국은 따라서, 그러므로와 같은 부류의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뭐 부사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뭔가 정리하는 멘트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사회의 탄생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육체적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회가 생겨난 근원은 신체상의 고통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대인기피증을 완화하여 하며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행태를 고안했다. 결국 뒤쪽의 내용이 결국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중심 내용,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인간은 신체에 대한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뒤쪽의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문으로 보시면 네 번째 줄 이하의 얘기들
사회가 탄생된 원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육체적 속성 때문인 거고 그 육체적 속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체상의 고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행태를 고안했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장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지문에서 중심 내용을 한 문장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그래서로 시작하는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문 아래 제시되어 있는 이 문장은 인간의 신체에 대한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마지막 문장, 우리가 체크한 중심 내용이라고 체크한 마지막 문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문에 들어가 있는 부합하는 내용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중심 내용에는 뭔가 사회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 신체상의 고통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함께 들어가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X 표시를 하시는 게 중심 내용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 쪽에 보시면 윗글의 중심 내용은 인간이 신체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하고 다양한 사회 형태를 고안했다라는 거다. 마지막 문장이라는 거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읽으셨을 때 마지막 문장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한번 이런 어떤 방식들을 적용을 해서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을 연습을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 내용과 주장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주장은 논조가 있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논조가 있는 글,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 논설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여기에 핵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핵심이라는 말보다는 발문에 많이 나오는 거는 중심 내용이라는 말이니까 중심 내용은요. 논조가 없는 글, 설명문, 문의 핵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논조가 있는 글이냐 없는 글이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의 범위가 주장과 논지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중심 내용이라는 말은 사실 논조가 있는 일반 논증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논조가 있는 글에 그린 논설문의 핵심 문장을 우리가 문제화해서 발문으로 만들 때 주장 논지라는 말을 쓰는데 가끔 가다가 중심 내용이라는 발문이 붙어 있는데 그 발문이 붙어 있는 지문에 어떤 그 글도 논조가 있는 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 내용은 사실은 논조가 있건 없건 핵심 문장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로 이제 발문상의 비교를 해봤을 때는 중심 내용과 주장과 논지는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 뭐냐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접근 방법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심 내용을 찾는다는 것도 결국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골라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지를 찾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 우리 앞서서 계속 그런 방식의 연습을 해왔으니까 지금 이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스텝 1 직접 해보기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자 라고 나왔는데 지문 길이가 꽤 있어요. 근데 밀독이 아니라 광독이죠. 그래서 문제 자체를 선택지까지 포함해서 답을 내는데 맥시멈 1분 30초가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길이의 지문이면 1분 정도면 충분히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분 좀 안쪽으로 제가 끊어볼 테니까 그 시간 안에 지문 읽으시면서 중심 내용이 되는 문장이 뭐가 될지 한번 골라보세요. 체크를 해보세요. 선택지는 지금 없는 상태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적어봅시다 라고 했죠. 지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공동체의 정치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접의 접속사네요. 이 뒤쪽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공화제적 원리는 1948년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 공화제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1948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 공화제적 원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공공 영역의 담론 및 정치적 실천 차원에서 표명되고 있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나 뒤쪽의 문장이고 특히 마지막 문장 이미 그런 공화제적 원리가 19세기 후반부터 표명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 봅니다. 공화제적 원리는 1885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근대적 신문인 한성주보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된 바 있지만 특히 1898년에 출연한 만민공동회에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촉발되었던 만민공동회는 이 뒷부분부터 두 번째 단락의 길이 한번 보세요. 세 단락 중에서 가장 길죠. 구체적인 내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읽는 게 부합하거나 하는 어떤 내용 이해 차원에서 지문을 꼼꼼히 읽는 게 아니고 중심 내용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 그러나 뒤쪽 19세기부터 이미 한반도에서는 어떤 공화제적 원리가 나타나고 있었어 라는 거에서 뭔가 다른 얘기, 방향이 다른 얘기가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보시면 1885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거 19세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성주보 그다음에 만민공동회 거기에서 공화제적 원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는 사실 첫 번째 단락의 그러나 뒤쪽의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일 뿐이지 이게 뭔가 새로운 핵심이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첫 문장에 한성주보 만민공동회 같은 것들이 첫 번째 단락의 그러나 뒤쪽에 나와 있는 문장의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는 있어도 이게 핵심어가 되거나 핵심 단어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단락 뒤쪽에 구체적인 어떤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촉발되었던 만민공동회 얘기는 굉장히 수월하게 그냥 쓱쓱 읽고 넘어갔습니다. 제대로 안 읽은 거죠. 굳이 시선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심 내용을 찾고 있으니까요. 뭐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이게 두 번째 단락이 꽤 기니까 뒤쪽을 쭉 읽으면서 하지만 그러나와 같이 꺾이는 어떤 역접의 접속사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첫 단락에 나와 있던 내용과 또 반대 방향의 내용이 도출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훑어 내려갔는데 없습니다. 계속 만민공동회에서 공화제적 원리가 어떤 식으로 표명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단락,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 공화제적 원리가 표명되고 있었다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읽기를 일단 멈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심 내용이나 논지 찾는 과정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문의 구성 자체도 상당히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논지 쪽 말씀드렸을 때 주장 찾는 거 미괄식, 두괄식 구성이 거의 대부분이고 특히 언어 논리에서 어떤 논제를 찾으려거나 하는 문제의 구성을 보면 미괄식 구성,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에 논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중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락이 세 단락 정도 주어져 있으면 가장 일반적인 구성 방식은 첫 단락에 뭔가 문제를 던져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두 번째 단락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가 사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단락에서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번째 단락은 구체적인 사례였음을 확인을 했어요. 네, 세 번째 단락은 마지막 단락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 내용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근데 첫 문장을 보시면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 공화제적 원리가 표명되고 있었다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독립협회가 정부와 함께 개최한 관민공동회에서 발표한 헌의 6조를 살펴보면 하면서 헌의 6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뒤쪽에 허니 6조 얘기는 구체적인 내용일 거니까 사실 중심 내용으로 지문을 읽을 때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 거고, 마지막 단락의 첫 문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세 번째 단락도 사례 얘기구나.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두 번째 단락에 나왔던 한성주보와 만민공동의 얘기도 사례가 맞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심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단락은 어디밖에 없냐면 첫 단락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단락에서 중요하다고 체크했던 그러나 뒤쪽 이러한 공화제적 원리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서는 이런 원리가 표명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읽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뒤쪽에 체크한 부분이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쪽에 꿀풀이 팁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역접의 접속사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와 같은 표현은 글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는 역접의 접속사인데 굳이 글의 흐름을 돌려서 앞서 제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시한다면 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다른 내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뒤쪽의 문장이 논지를 찾거나 중심 내용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접의 접속사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 그래서 제가 읽은 부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두 번째 줄에 그러나에 제가 네모 표시해놨어요. 그만큼 중요한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러나 뒤쪽에 두 문장에 다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부분을 제가 핵심 내용이라고 봤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첫 줄에 한성주보, 세 번째 줄에 만민공동회 같은 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고, 두 번째 단락의 아랫부분에 정리된 부분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은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의 공화제적 원리가 표명되고 있었다는 사례원 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는 허니 6조 두 번째 줄에 밑줄 쳐놓고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마지막 단락은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의 공화제적 원리가 표명되고 있었다는 사례 2라고 해놨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하는 역할이 사례예요. 사례는 중심 내용은 아니에요. 부수적인 내용, 뭔가 지지해주는 그런 내용은 될 수 있어도 중심 내용에는 포함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심 내용은 첫 번째 단락에 그러나 뒤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잊지 말아야 될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찾는 방법은 논지를 찾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핵심 내용 역시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논지와 핵심 내용은 제시된 지문이 논조가 있는 글인지 아닌지 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논지이든 핵심 내용이든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은 같다. 핵심은 처음이나 마지막에 제시될 확률이 높으므로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주목하여 글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 챕터 1에서 논지나 주장 연습할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문이 중심 내용으로 나오거나 논지나 주장으로 나오거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지금 지문만 가지고 와서 연습을 한 거고 원래 문제 형태의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보충 프린트 아까 봤던 10쪽을 보시면 10쪽에 왼쪽 페이지 두 번째 발문과 선택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던 교재 28페이지에 있는 문제, 그 지문에 대한 발문과 선택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문을 읽어봤으니까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발문 확인해 보시고 선택지에서 답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한번 볼까요? 발문. 다음 글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심 내용, 핵심 내용 동일한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만민공동회는 전제정부의 법적 제한에 맞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쟁취하고자 했다.
그 다음에 2번 한반도에서 예산 공개의 원칙은 19세기 후반 관민공동회에서 처음으로 표명되었다. 3번 예산과 결산이라는 용어는 관민공동회가 열렸던 19세기 후반에 이미 소개되어 있었다. 4번 만민공동회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공화제적 원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결정되었다. 5번 한반도에서 공화제적 원리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담론 및 실천의 차원에서 표명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까 첫 단락에 그러나 뒤쪽 문장에 체크했던 것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 5번이라는 거 쉽게 아실 수 있죠. 한반도에서 공화제적 원리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담론 및 실천의 차원에서 표명되고 있었다. 그냥 정말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 그대로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 구성되어 있는 선택지의 형태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언어논리 문제를 시험장에서 푸실 때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보는 순서가 1번부터 아마 순서대로 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을 딱 읽었을 때 만민공동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두 번째 단락에서 만민공동회 얘기를 봤었는데 근데 1번 선택지를 읽어보니까 만민공동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시냐면 지문에 다시 올라가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런 과정은 어디서 필요한 과정이냐면 발문이 추론이거나 부합이거나 알 수 있는 없는 이거나 하는 독해 문제, 밀독형 문제일 때 이런 과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린 지금 광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민공동회라는 단어가 일단 있었던 건 기억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1번 선택지가 맞는 선택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가장 핵심의 내용이 뭔지를 찾는 거지 선택지에 주어져 있는 내용들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내용이나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의 선택지는 다 옳은 내용이 제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다 부합하는 지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발문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합하는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 부분을 놓치시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1번부터 4번 선택지를 보셨을 때 다시 지문을 흘끔 가셔서 힐끗 올려다 보시고 거기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시라는 거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주장과 논지를 찾을 때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주관식으로 연습하는 이유가 이 문제가 피셋이라는 문제가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 객관식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주관식으로 지문을 읽어서 논지나 아니면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중심 문장을 딱 찾아내고 그거를 가지고 선택지에 가셨을 때는 선택지에서 비슷한 내용을 골라내 라는 거지 선택지 내용을 다 판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를 봤을 때 일단 1번의 만민공동회, 2번의 관민공동회, 3번의 관민공동회, 4번의 만민공동회 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사례로 제시되었던 핵심 단어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절대 핵심 내용이 될 수가 없죠. 사례의 내용을 건드리는 거는 그 사례에만 해당될 뿐이지 핵심 내용 지문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중심 내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명확히 그 개념만 파악하고 계시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는 빠르게 훑고 내려가서 제끼셔야 되는 선택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스텝 문제 적용해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니까 우리 아까 논지에서 했던 것처럼 중심 내용 찾는 것도 보충 프린트로 제가 가지고 온 보충 자료로 가지고 온 문제들을 통해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프린트 아까 3쪽까지 봤고요. 4쪽 한번 볼게요. 연습 4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적어보자. 역시 지문만 가지고 오고 제가 선택지는 지워놨죠. 했던 방식대로 지문 제가 읽는 시간 한 1분에서 조금 더 드릴게요. 지문 길이 좀 길죠. 그래서 1분 정도 시간 잴 테니까 그 시간 내에 읽으시면서 중심 내용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제가 1분 조금 넘게 시간 쟀습니다. 1분 한 15초 정도 시간 드렸고 한번 같이 읽으면서 중심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는 19세기 역사 관련 저작들에서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특히 이야기식 서술에 주목했는데 이야기식 서술에 지금 따옴표 처리된 거 보이시죠? 그럼 핵심 단어 될 수 있어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의 경과 과정이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서술하는 양식이다. 그는 역사적 서술의 타당성이 문학적 장르 내지는 예술적인 문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역사적 서술의 타당성은 결코 논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논증은 지나간 사태에 대한 모사로서의 역사적 진술의 옳고 그름을 사태 자체에 놓여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따지기 때문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한데 단어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단어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듯이 지문을 읽게 되면 그냥 글자만 눈에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은 지문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핵심적인 단어 정도만 그냥 체크하세요. 우리는 세부 정보 보는 거 아니고 지금 중심 내용 찾는 과정이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야기식 서술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이야기식 서술이 뭔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줄, 역사적 사건의 경과 과정이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서술하는 양식이다. 정도만 확인을 해 두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이야기식 서술을 통해 사건들은 서로 관련되면서 무정형적 역사 흐름으로부터 벗어난다. 첫 번째 단락에 얘기됐던 이야기식 서술의 특성이 두 번째 단락에 또 하나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필자가 첫 단락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야기식 서술이 뭔가 역사적 사건의 경과 과정에 의미를 지닐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단락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하지만 그러나 같은 역접의 접속사가 있어서 뭔가 뒤집어지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시작하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 보셔도 그런 표현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첫 단락에서 얘기했던 방향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읽다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뭐 구성이라던가 구성화라는 단어들이 따옴표 처리도 되어 있고 괄호치고 원어 표시도 지금 되어 있죠. 이런 단어들은 중요 단어가 될 수 있으니까 단어 정도에 그냥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읽어도 두 번째 단락 길이가 꽤 긴데도 끝까지 읽었을 때도 뭔가 하지만 그러나 같이 옆쪽에 접속사를 사용을 해서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식 서술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쪽으로 가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따라서로 시작하죠. 그러면 마지막 단락의 첫 단어가 따라서다라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마지막 단락에서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그렇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제대로 못 잡으셨을지라도 세 번째 단락 따라서 뒤쪽의 내용만 눈여겨 좀 촘촘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식 서술은 역사적 사건의 경과 과정에 특정한 문학적 형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죠. 의미도 함께 부여한다. 우리는 이야기식 서술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경과 과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비로소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비로소라는 표현은 정말 그거 이후에나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이나 논조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중심 내용이나 논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야기식 서술을 통해서야 비로소 역사적 사건의 경과 과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사건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사건들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건에 대해 사고하는 역사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 마지막 단락 전체가 사실은 중심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작을 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한 단락 내에서 되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야기식 서술 정도만 딱 체크해 놓으시고 마지막 단락 따라서 뒤쪽에 두 문장 정도를 논지라고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 두 문장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마지막
그에서 세 번째 줄, 사건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사건들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에 사건들 자체에 내재라는 부분에다가는 X 표시해 놨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 표현으로 또 강한 어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지문에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들 표현해 주기 위해서 X 표시를 좀 사용을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중심 내용은 마지막 단락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문제 4번으로 가지고 온 게 이 문제 본래, 이 지문의 본래 문제 형태입니다. 발문은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찾은 그 두 문장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선택지를 지금 선지 훑으면서 한번 골라보세요. 역시 답이 5번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선택지를 읽으면 1번부터 4번까지 쭉 읽을 때 얘가 지문의 내용과 맞는 내용인가를 판단하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우리가 주관식처럼 지문에 표시해 놓은 논지, 중심 내용을 잡아놓고 그거와 가장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선택지를 고르자라고 했습니다. 5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이야기식 서술, 역사 서술은 문학적 서술 방식을 원용하여 역사적 사건의 경과 과정에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뒤쪽에 두 문장을 적절히 연결시켜 놓은 게 아니면 따라서 뒤쪽이 그 한 문장, 따라서로 시작하는 문장과 가장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중심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일단 1번, 2번, 3번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식 서술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절대 중심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따옴표까지 처리를 해서 이야기식 서술이 지문의 핵심 단어라는 걸 알려줬는데 그게 빠져있는 선택지가 중심 내용이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1번, 2번, 3번은 중심 내용으로서 제껴져야 돼요. 절대로 답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4번은 이야기식 역사 서술이란 이야기식 서술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다. 사건들 사이에 내재하는 인과적 연관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읽을 때 저처럼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사건들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부분에 X 표시를 하셨다면 4번 선택지에서 이거는 틀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글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 틀린 거를 고르는 게 중요한 작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4번 선택지 판단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4번 선택지가 지문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번 선택지를 딱 봤을 때 따라서 뒤쪽 문장과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제가 광독 지금 우리 연습하고 있잖아요. 지문을 읽는 방식이 광독이면 선택지를 보는 과정도 광독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선택지도 크게 읽어주셔야지 지문은 광독으로 읽어놓고 선택지는 밀독처럼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언밸런스가 돼서 균형이 안 맞죠. 그거는 제대로 된 전략을 적용한 거라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틀을 가지고 따라서 뒤쪽의 문장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잡으시면 5번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쪽 연습 5번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적어보자. 똑같아요. 지문 길이도 비슷하죠. 요거는 단락이 이제 3단락이 아니라 2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도 제가 1분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1분 내에 읽고 중심 내용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같이 볼까요? 맹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송나라의 한 농부가 밭에 나갔다 돌아오면서 처자에게 말한다.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밭의 싹들이 빨리 자라도록 하나하나 잡아당겼더니 피곤하구나. 아내와 아이가 밭에 나가보았더니 싹들이 모두 말라 죽어 있었다. 이렇게 자라는 것을 억지로 돕는 일, 즉 조장은 하지 말라고 맹자는 말한다. 싹이 빨리 자라기를 바란다고 싹을 억지로 잡아 올려서는 안 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빠른 효과를 얻고 싶겠지만 이는 도리어 효과를 놓치는 길이다. 억지로 효과를 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싹이 자라기를 바라 싹을 잡아당기는 것은 이미 시작된 과정을 거스르는 일이다.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을 방해하고 막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싹의 성장 가능성은 땅속의 씨앗에 들어있는 것이다. 개입하고 힘을 쏟고자 하는 대신에 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단락에 맹자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이야기 자체는 그냥 구체적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거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에 빠져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맹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첫 번째 단락 쭉 읽어 내려갔을 때 그 어떤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마지막 문장 보시면 되겠죠. 개입하고 힘을 쏟고자 하는 대신에 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피해야 할 암초가 두 개의 암초가 있다. 첫째는 싹을 잡아당겨서 직접적으로 성장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는 목적성이 있는 적극적 행동주의로서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효과가 숙성되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밭의 가장자리에 서서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싹을 잡아당겨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단지 싹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만 봐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지문이 제시가 될 때 밀독형 지문일 경우에는 뭔가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첫째, 둘째의 내용이 뭔지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서 선택지가 많이 도출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독하고 있죠. 지금 중심 내용을 찾는 거니까 첫째, 둘째로 구분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되게 세부적인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첫째, 둘째를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계속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최종 결론이 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죠. 근데 첫째, 둘째는 그래서 저는 체크 안 했어요. 아, 첫째, 둘째 정도가 나와 있구나. 둘째 시작하는 부분에 좀 구분이 되게 빗금 처리 정도 하나 딱 해서 첫째와 둘째 부분을 구분만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둘째 얘기 끝나면서 둘째 시작하는 부분에서 세 줄, 두 줄 정도 내려오시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제 제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으면 그게 중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싹 밑에 잡초를 뽑고 김을 매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경작이 용이한 땅을 조성하고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써 성장을 보조해야 한다. 기다리지 못함도 삼가고 아무것도 안 함도 삼가야 한다. 작동 중에 있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발휘되도록 기다리면서도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끝에 두 문장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틀려먹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일은 해줘야 된다. 작동 중에 있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발휘되도록 기다리면서도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해야 된다. 라는 마지막 문장 정도의 밑줄 쳐주면 그것이 중심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첫 단락에 사례가 제시되거나 이야기가 제시가 되면 그거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거니까 그 내용 자체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그게 첫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역접의 접속사를 통해서 꺾어서 비판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중심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읽어보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 5번으로 가져온 게 이 지문의 원래 문제 형태거든요. 우리 지금 지문 읽어봤으니까 중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선택지 5개 중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네, 마지막 두 문장 혹은
마지막 문장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줍니다. 쭉 훑어서 읽어볼게요. 1번, 인류 사회는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위적 노력에 의해 발전해왔다. 너무 범주가 크죠? 1번 일단 아닌 것 같고, 2번, 싹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수확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오히려 맹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반대 방향의 얘기예요. 3번,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목적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게 지문의 내용에 부합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중심 내용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 문장과 비슷하지 않아요. 4번, 자연의 순조로운 운행을 방해하는 인간의 개입은 예기치 못한 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처럼 자연스러운 성향이 발휘되도록 기다리기도 하고 돕는 노력도 해야 된다. 를 다 포괄하고 있지는 않죠. 5번,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의도적 개입과 방관적 태도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 이게 바로 마지막 문장, 하고자 하는 말, 중심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훑었을 때 우리가 주관식으로 중심 내용 찾은 그 내용, 마지막 문장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고르면 5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일단 지문에서의 핵심은 단락이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첫 단락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례를 제시하는 얘기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두 번째 단락 중반부에 되게 뒤늦게 문제 제기가 제시가 되고, 문제 제기가 제시가 되면 중심 내용이던 아니면 뭐 주제 논지건 간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답을 찾는 과정, 마지막 문장으로 이제 중심 내용이 찾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에서 좀 보셔야 될 거는 4번 선택지예요. 4번은 부합하는 선택지죠. 중심 내용이나 주장을 찾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서 선택지의 함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부합하는 선택지에서 나옵니다. 중심 내용은 어쨌거나 주장이든 중심 내용이든 지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죠. 지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그냥 세부적인 정보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선택지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문을 꼼꼼하게 읽을수록 논지 찾기가 힘들어져요. 중심 내용 찾기가 힘들어지죠.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서 세부 정보를 다 파악해 놓은 상태면 선택지에서 그 세부 정보를 부합하는 선택지로 만들어 놓으면 얘도 맞는 것 같고 쟤도 맞는 것 같아서 중심 내용 찾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런 함정, 부합하는 선택지를 그냥 건너뛰고 단순 부합하는 선택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장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부적인 정보를 안 보면 돼요. 지문을 읽을 때 굳이 세부적인 정보를 다 찾아 읽으면 오히려 이런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광독할 때는 크게 읽는 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크게 읽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으셔야지 세부적인 정보들을 다 꼼꼼히 읽고 있으면 오히려 문제 푸는데 걸림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읽기 방식을 제가 굳이 밀독, 광독으로 나누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찾아야 될 바가 뭔지에 초점을 딱 맞춰서 읽기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선택지에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선택지를 보고 이거 지문에 있었는데 해서 주춤거리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네, 6쪽으로 넘어가셔서 마지막으로 연습 6번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문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한 1분 20초 정도 시간 드려볼게요. 읽으시면서 중심 내용이 뭐가 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볼게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적어보자.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인연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반면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이는 예술이 미적 유의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 전통적인 미학과 현대 체계 이론 미학이 뭔가 반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대비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철학적인 어떤 소재가 미학은 철학 소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단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이 구분되고 있다는 건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세부 정보 아니라 중심 내용. 그러면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이죠. 첫 단락에 현대의 새로운 예술 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체크하셔야죠. 왜냐하면 문제 제기니까. 첫 단락 전반부에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근데 이 지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이 뭐가 되냐면 문제 제기 부분에 답을 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현대의 새로운 예술 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까라고 나오면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반면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에서는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지, 이거를 찾는 게 결국 중심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뮤지컬은 여러 가지 형식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내용, 즉 작품의 줄거리나 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 따르면 나오죠.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서 어떻게 될지 참된 예술은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달성된다. 이러한 고전적 기준을 수용할 때 훌륭한 뮤지컬 작품은 어느 한 요소라도 소홀히 한다면 만들어지기 어렵다.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극적 서사를 지니기에 훌륭한 극본이 요구되고 그 내용이 노래와 춤으로 표현되기에 음악과 무용도 핵심이 되며 이것들의 효과는 무대 장치, 의상과 소품 등을 통해 배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뮤지컬이 어떻게 진술될 수 있어? 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 따르면 이러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단락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찬사를 받는 뮤지컬 중에는 전통적 기준의 충족과는 거리가 먼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첫 번째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 따랐을 때 뮤지컬이 예술로서 잘 보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캐츠 얘기 나오고 하면서 예시가 언급이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문장에서 뮤지컬을 레뷰, 즉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 관점에 따랐을 때 뮤지컬을 예술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전통적인 관점이 아니라 최근의 관점에 따르면 어떻게 될지, 다시 말해서 체계 이론 미학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될지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 보시면 체계 이론 미학의 기준을 끌어들일 때 레뷰로서의 뮤지컬은 예술로서의 예술의 한 범례로 꼽힐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미학이 완전히 주류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도 여전히 지지를 얻는 예술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 준거할 때 체계이론 미학의 예술관은 예술을 명예롭게 하는 숭고한 가치 지향성을 아예 포기하는 형식 지상주의적 예술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 뮤지컬이 체계이론 미학의 기준에 따르면 예술로서의 예술의 한 범례로 꼽힐 수 있다라고 얘기한 뒤 마지막 단락의 두 번째 문장, 물론 뒤쪽에서는 다시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체계이론 미학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지문을 읽을 때
어렵거나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핵심 내용도 그쪽과 관련된 내용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현대의 체계이론 미학을 비교 대조하는 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핵심 내용을, 중심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 라고 하면 그 어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의 개념, 그 다음에 체계이론 미학의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의 후반부 내용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밑줄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광독을 할 때, 논지나 중심 내용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고 있는 부분이 핵심 내용이자 논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 제기,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중요한 건 뭐냐면 뮤지컬을 어떻게 볼 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뮤지컬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 기준에 따르면 예술로 보기가 힘들지만 마지막 단락 첫 문장, 체계 이론 미학의 기준을 끌어들이면 예술로서의 예술의 한 범례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 돼요. 뮤지컬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합니다.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 푸실 때 뮤지컬 쪽이 아니라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체계이론 미학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셨다면 그거는 중심 내용 찾는 방식으로는 글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독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 제가 이 지문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광독을 할 때 문제 제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예요. 문제 제기에 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가지치기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밀독이 아니라 광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의 광독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읽는 거에. 옆에 문제를 보시면 문제는 사실은 광독, 중심 내용 쪽과 좀 거리가 있어요. 발문을 한번 보면 캐치에 대한 감상 중 최근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문제의 발문과 살짝 좀 다르죠? 지금까지 연습 5번, 문제 5번까지 가지고 왔던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들은 그 5급 공채나 민간 경력 기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본 건데 지금 문제 6번은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라서 좀 다르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은 독해력 테스트 시험이고 언어 논리는 독해력 테스트 시험이 아니라 전략 테스트 시험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문이나 그런 것들은 좋은 지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연습할 거리는 되지만 사실 문제 자체는 우리 시험과는 맞지 않습니다. 언어 논리 스타일의 문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굳이 막 풀어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지문 한번 읽어봤으니까 이거는 저랑 한번 답만 확인을 해볼게요. 캐치에 대한 감상 중 최근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최근의 관점이 뭔지를 보셔야죠. 최근의 관점은 체계 이론 미학이죠. 체계 이론 미학에 따랐을 때 캐치는 뮤지컬이죠. 그럼 뮤지컬은 마지막 단락 첫 문장에서 레뷰로서의 뮤지컬은 예술로서의 예술의 한 범례로 꼽힐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레뷰가 그 윗단락에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버라이어티 쇼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거는 답은 1번으로 보실 수 있어요. 1번 보시면 멋진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다라는 건 그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 기준이 아니라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 다시 말해서 최근의 관점에 따라서 레뷰로서의 뮤지컬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1번이 가장 가까운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지문은 상당히 연습하기에, 그러니까 중심 내용을 찾는 연습을 하기에 좋은 지문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연습을 해봤고요.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우리 지금 핵심 기본기 1 보고 있잖아요. 핵심 기본기 1이 총 3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중심 내용, 핵심 내용 찾는 파트까지 정리가 됐고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세 번째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견해 파트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